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3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지만 중대본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8개 병원 중 87곳이 정상 진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가사, 출산 등 역할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유가 엄청 많고 한 달에 막 1,000 이상 벌고 막 이 정도에 만약에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국이 다자간 디지털 무역 협정인 대파의 4번째 국가로 합류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경쟁력이 강화하면서 K 콘텐츠 국경도 확장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와 정부가 힘껏 돕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위해서 임기 안에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늘리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르신 한 명 한 명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어르신들과 나란히 서서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기 위한 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부모 세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은 어느 것 하나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늘리고 노인 일자리와 보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르신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 지원 체계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을 위해 국가 경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무리하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약수를 나눴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23차례의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범부처 기구인 민생물가 전담반을 출범시키는 등 국정 운영의 초점이 시종일관 민생 안정에 맞춰졌는데요. 그간의 행보를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 속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그런 만큼 민생 안정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3차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를 직접 챙겼던 윤 대통령은 올해부턴 새로운 민생 플랫폼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이후 모두 24번 개최됐습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름 그대로 일반 국민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생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5,500여 킬로미터, 서울과 부산을 10번 다녀간 거리입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원칙 아래 240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중 불과 3시간 만에 행동으로 옮긴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자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행정처분 면제를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기초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건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해에만 160건을 넘어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민생의 또 다른 축인 물가 안정을 위해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도 출범시켰습니다.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사회 부처 등을 망라하는 물가 컨트롤 타워로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도록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조사 결과 의료 현장에 아직 큰 혼란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의료계가 특위 참여를 통해서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이라며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 61.7% 대비 증가하였으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 65.9%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를 향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1대1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의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 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립암센터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의 정상 진료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243만 명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년 평균 27만여 명의 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이 큰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상급병원 진료 축소에도 전국 68곳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암 환자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 암환자 상담 콜센터를 소개하며 콜센터 인력을 더 확충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 안전 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투입해 방호 울타리와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모두 10만여 건. 이 가운데 교통사고는 2만 3천 건으로 전체의 26%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4 집중안전점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보행안전정책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을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 보도를 새로 설치합니다. 방호 울타리와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 교통위험 요소와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앞 정차 가능 시간과 인근 신호 등의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서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교육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어 실내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와 충돌, 추락사고 방지 대책, 안전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전요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도 살폈습니다. 이 장관은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각지대에 없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이달 하순에 실시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하도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에 취재했습니다. 지하 인도가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상황실에서 알립니다. 조천 남리 지하인도 침수로 10명 이상이 고립된 걸로 추정, 구조대 추가 출동 바람. 지하 인도에서 급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하고 구조대는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보트를 들고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속속 구출되는 가운데 한쪽에선 환자들 응급처치가 진행됩니다. 응급 환자들은 신속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올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침수 중인 지하 인도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현장 도착을 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 처치하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훈련이 주된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을 이어갑니다. 시범훈련에선 올해 훈련 중점 사항을 사전에 적용해보고 훈련기관들이 훈련 절차와 방법을 미리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훈련에서 나온 보완점을 이달 하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 적용해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남성은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 같은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가사와 출산 같은 역할 부담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30만 명을 넘었던 전체 혼인 건수는 20년 만에 19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바뀐 것으로 풀이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제로 조사에 나선 결과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 생각이나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23%에 달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에 따른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습니다. 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등 역할 부담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다만 남성은 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면 결혼과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 답했고, 여유가 엄청 많고 뭐 한 달에 막 1,000 이상 벌고 막 이 정도의 만약에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자는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재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제 키우고 하는 게 이제 2년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성분들도 사실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1.8명을 원하면서도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1%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25세에서 29세 여성 가운데 자녀를 원하는 이들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양육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과 너무 깊게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혼 같은 것.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애기도 키우게 되면 막막하니까 또 안 날라고 하는 것 같고. 양육비 부담 등이 꼽혔습니다. 임신에 대한 좀 편견과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육료에 대한 이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으로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꼽았습니다. 응답자들은 경력에 대한 불이익과 조직 문화 등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초등학교 돌봄기관인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응답자의 77.6%가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했고, 특히 30.4%는 6학년까지 이용하길 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 출산 결정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러시아와 북한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간 무기 거래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일 미 국무부가 러북간 무기 정제유 거래를 정조준한 신규 제재를 내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 our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o announce new coordinated sanctions designations this month.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고, 이미 올해 안보리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 거래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간 무기 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합니다. 정부는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위원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50개 회원국은 이를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한미 간에도 지난 3월 강화된 차단 TF가 출범해 북핵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뉴스엠엑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자간 디지털 무역 협정의 4번째 국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디지털 통상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K 콘텐츠의 국경도 한층 확장될 전망인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먼저 이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로는 줄여서 DEPA, 대파 이렇게 칭하던데 이게 어떤 협정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최근 국가 간 협정은 이 AI나 핀테크 같이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을 기존 무역 협정 체제에서 적용시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이 디지털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IT 선진국이면서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논의체가 바로 대파,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대파는 지난 2021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3개국이 체결한 첫 다자간 디지털 통상 협정입니다. 한국은 같은 해 10월 가입 절차를 개시한 이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일 대파 가입이 정식 발효됐는데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질랜드, 칠레 등 대파 회원국 통상 장차관에 모여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디지털 강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협정 가입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이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느냐 혹은 끌려가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대파에 빠르게 가입하는 등 디지털 통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국가 간 디지털 협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대파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전자상거래 원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디지털 규범은 물론 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서버를 현지에 두도록 요구해선 안 되는 데이터 현지화 금지 의무 규정은 네이버 같은 국내 IT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 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더라도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현지 데이터를 한국에서 저장할 수 있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현지 데이터 센터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캐나다가 대파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고 페루와 엘살바도르 등 다양한 중남미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번 협정의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디지털 협정 외에도요, 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IPF 공급망 협정입니다. IPF는 2022년 5월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입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등 1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는 관련국들이 공급망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는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세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됩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처럼 우리에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 긴급 회의를 열어서 회원국 간 재고 파악, 대체 공급선 확보, 신속 통관 등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요소수와 같은 주요 자원에 대한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경우 미국, 호주 등 14개 국가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IPF 참여국들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성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엠엑이었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 올림픽이 될 전망이어서 더욱 기대가 큰데요.
이에 앞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코리아 시즌이 프랑스 현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브레이킹 국가대표 김예리가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프랑스 리옹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포켓몬 크루도 다양한 기술로 응수합니다. 열띤 춤 대결도 잠시, 두 나라 댄스팀은 K-팝에 맞춰 춤을 추며 하나가 됩니다. 2024 코리아 시즌이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제적인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의 그 문화 예술이 세계 사람들에게 활짝 꽃이 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2022년 멕시코, 2023년 런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해외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예술가들의 세계 무대 진출 기회를 늘리는 자리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현지에 있는 댄서들이랑 같이 좀 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워크숍에서도 와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와주시고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화예술 행사를 대회와 연계하면서 문화올림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코리아 시즌도 조직위로부터 문화올림픽 행사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리아 시즌은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과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6개월 동안 열립니다. 첫 공연을 장식한 우리나라 댄스팀 1밀리언의 무대에 이어 공연과 전시, 관광 등을 아우르는 30여 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올림픽이란 게 정말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저희가 이런 축제에 조금이라도 뭔가 한국의 문화를 좀 보여드리고 좋은 이미지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정말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도 운영됩니다. 민관이 협력해 우리나라 음악과 드라마부터 미용과 관광, 전통문화에 이르는 문화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동시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천여 건으로 그중 10%가 넘는 1만 1천여 건이 5월에 발생했는데요. 원인별로는 낙상과 추락사고가 43%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와 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나 어린이가 도로나 차량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가정에서 발생했고 학교 시간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집중된 걸로 파악되는데요. 소방청은 어린이는 위험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어른들의 보살핌이 중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8%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거의 줄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단속하고 시설물 개선과 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연말까지 400개소에 설치하며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자체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성출하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도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가축 풀사료의 여왕이라 불리는 알팔파.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알팔파를 앞으로는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남 고성에서 경남 지역 최초로 재배에 성공하면서 국내 연중 재배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알파킹을 시험 재배지에 파종했고 이번 1차 수확을 시작으로 연 4에서 5회 수확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팔파 국내 재배와 건초 생산이 활발해지면 풀사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건 물론 가격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5월엔 호텔 바캉스, 호캉스 대신 어촌으로 촌캉스 떠나보면 어떨까요?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잡고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관광상품을 할인해주는 어촌관광 할인기획전을 개최합니다. 5월 19일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갯벌 체험이 가능한 순천 거차마을,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볼 수 있는 남해 지종마을 등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따라 있는 16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이용권은 바다여행 누리집과 두루누비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어촌을 체험하고 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 요즘 걱정 들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증감률을 보면 되죠. 지난해 외국인 환자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바로 피부과였습니다. 563%, 무려 6배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온 거죠. 이 K-뷰티의 인기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피부에 대한 관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진료과는 어딜까요? 성형외과? 검진센터? 아닙니다. 바로 한방통합이었습니다. 이 한방통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의과, 친구과 등 한방통합 진료를 말하는데요. 311.4%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환자 수가 4,462명으로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는데 불과 1년 만에 18,000여 명으로 5위로 뛰어올랐고 증감률이 2위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보면 한의원의 증가율이 무려 689.9%로 나타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최근 어떻게 관광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국내에서 한의학 재료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장 어딜까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의 양령시장입니다. 국내 한약재 거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이 시장 근처에 한방진흥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 경동시장이 최근 MZ세대의 핫플로 자리 잡으면서 이 한방진흥센터를 찾는 젊은이들도 많은데요. 이곳에서는 약초 입욕제를 활용한 족욕체험과 함께 전통 한방차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방 체험 등의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관광 트렌드의 변화 때문입니다. 관광지 방문보다 개인의 체험을 선호하는 거죠. 특히 이 한의학은 중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을 찾은 이들의 국적을 보면 일본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이 10,000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만큼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방 연계 관광 상품 어떨까요? 잘 팔리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복수 진료를 제외하고 모두 60만 5,768명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한방 진료 과목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환자 현황을 소개해드렸는데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입니다. 절반 이상의 외국인 환자들이 이 진료를 받기 위해 국내를 찾았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 진료 과목에서 골고루 진료를 받았는데요. 1년 전 29만여 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입니다. 이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닙니다.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광도 하게 마련이죠. 2027년 70만 명 유치가 목표였는데 이 속도라면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출입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간병인과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비자 제한을 완화하고 동반자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현재 서울로 몰리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을 지역으로도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서 지역 관광과 연계하겠다는 거죠. 한국의 의료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의료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 큰 축을 담당할 겁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어린이날인 모레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에 일부 지역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WHO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5도, 낮에는 속초 26도, 강릉 2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대구 12도로 출발해 한낮엔 광주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전국에 비가 시작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어린이날을 낀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쉽게도 어린이날 당일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나들이 계획하셨던 분들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 스케이트장과 실내 놀이공원, 펫카페, 박물관 등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아이들과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